예, 안녕하십니까. 담연 스님입니다. 자, 오늘은 나냐 한담 33화 33번째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수신 장군의 신상유 12척 하는 그 유명한 문구가 들어가는 계문, 상소문 같은 거죠, 일종의. 예,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은 또 역사상 그 유명한 글귀이기도 하고 그 약간의 그 뭐랄까 왜곡, 해석이 있어서 왜곡이 있기도 한, 그러나 고려 초기의 어떤 사회상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려 초기의 어떤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필수로 봐야 하는 고려태조 왕건이 왕자들을 위해 남긴 10가지 유언이라고 하는 훈요 10조라고 되어 있는 글이 있는데, 태조 26년인 943년 계민년에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당시에 재상급이었던 태강 박수리를 병중에 있던 태조가 박수리만 따로 불러서, 사관도 없고 아무도 없이 그냥 박수리 한 사람만 불러서 병든 몸으로 힘들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받아 적어서 나중에 보면 이 훈요십조 10가지 조목마다 그 조목이 끝날 때마다 가슴속에 새겨서 여기 써있는 그대로 행하라,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후대의 왕자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후대의 왕이 되는 사람에게 특히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10가지는 좀 신경 많이 써서, 다른 것도 다 신경 써서 매사를 다 만기칠람이라고 다 신경 써서 하긴 해야 하지만 특히 이 10가지에는 더더욱 신경 써서 좀 너희들이 힘써주길 바란다, 약간 이렇게 유언을 대신해서 남긴 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오늘 뭐 15분이나 길면 20분, 뭐 제가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하는데 뭐 30분 넘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만 30분까지 한다고 해도 사실 훈요 10조니까 10가지 종목인데 10가지 종목을 다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서 5가지 정도씩 끊어가지고 1, 2부로 나눠서, 어쩔 수 없이 양이 좀 많아서 그렇게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로 양도 좀 많고 하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훈요 10조 중에 첫 번째 10조니까 훈요, 후대 왕이나 왕자들을 훈계하는 요점이 되는 거, 요체가 되는 것도 10가지 종목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얘기하면, 첫 번째 훈요의 첫 번째 대목은 삼국통일의 위협이 모든 부처님의 보호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잘 위할 것,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첫 번째로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대업은 틀림없이 여러 부처님께서 지켜주시는 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선종과 교정의 사원을 만들고는 사람을 보내 살면서 지키게 하고 향불을 피우고 불도를 닦게 하여 각기 그 대업을 다스리게끔 하였으니, 훗날 간신히 정권을 잡아 돌아가며 스님들이 청탁을 하여 제각기 사원을 계승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빼앗는 싸움을 벌이는 것을 단연코 금지해야 한다. 제가 요거는 짧게 한 1, 2분이라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이 훈요 10조 중에 이 첫 번째 구절을 못 지켜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그 고려 나중에 이제 몽고, 정확하게 원나라의 간접 지배를 받게 되면서 왕들 이름 앞에 충성할 때 그 충자 써서 뭐 충이왕, 충렬왕, 충수광 어쩌고 충무슨왕 어쩌고 하잖아요. 그 충자 돌림 왕시기를 엄밀하게 말하면 몽고, 그러니까 원나라 간섭기라고 하는데, 그 원나라 간섭기가 되면 원나라의 어떤 라마교적인 불교 형태가 들어오면서 사원을, 그러니까 절에 어떤 이 절에 스님도 수행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과세로 세금도 안 매기는 땅을 사원전이라고 그래서 왕들이, 역대 왕들이 조금씩 희사를 해요. 그러면 원래는 그 땅에 소작을 주고 세금도, 나라에 세금을 안 내면서 소작 줘도 소작 나온 돈으로 밥 사 먹고 뭐 이런 승복도 사 입고, 뭐 겨울 되면 저기 땔감 나무 스님들이 하기도 하지만은 시장에서 땔감 나무 이렇게 한 단씩 묶어놓은 거 사갖고 와서 뭐 이제 불도 떼고 뭐 밥하고 반찬도 해먹고 이런 거 하는데 돈을 쓰라고 사원전이라 그래서
역대로 왕들이 불교를 신봉하는 왕들이 조금씩 땅을 늘려주는데 조금씩 뭐 요만큼 줬다 그 옆에 요만큼 더 주고 요만큼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주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지금 제가 A라는 사찰에 지금 고려시대인데 A라는 사찰 주지면 제 속가 조카 중에 한 명을 출가시켜서 그 조카가 말사 주지할 정도까지 법납이 차고 이러면 제가 지금 주지로 앉아있는 이 절에 주지 자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내 조카이자 내 상자인 스님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첫째는 내가 속한 가문에서 계속 이 절에 주지를 맡음으로써 사원전 비과세인 정말 옥토를 공짜로 그렇게 대물림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또 뭐냐? 꼭 왕이 희사하는 게 아니더라도 귀족들이 자기 땅 중에 일부를 절에 희사를 해요. 보시한다고, 공덕 짓는다고. 그것도 그러면 절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의 사원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왕이 하사한 것과 똑같이 비과세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귀족 가문 이제 당 주면은, 야, 우리 집안 땅 문서 싹 다 모아가지고 내 조카가 지금 주지로 있는 그 절 거기를 싹 넘겨. 그 즉시 부의 대물림이에요. 비과세로. 그럼 일단 첫째는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죠.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로 귀족 권문들이 자기 땅을 비과세로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가니, 비과세니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니 그냥 보통 귀족들보다도 더 빈익빈 부익부로 나가겠죠. 일반 백성들보다 더 빈익빈 부익부인 건 물론이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근데 그대로 있잖아요. 제각기 사원을 계승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빼앗는 싸움을 벌리는 거 단연코 금지해야 한다. 이 말 하나만 잘 지켰어도. 그러니까 왕건이 본인이 지금은 개성이라고 부르고 그 당시에는 개경이라고 했고, 원래 왕건이 처음 궁예 밑에서 몸을 일으켰을 때는 송악이라고 불렀던 자기 고향이, 자기가 거기서 그 고향이 자기 할아버지 때 아니면 6대 조수 때부터 계속 호족이었다 하는데, 폐서의 호족이다 보니까 고구려 통해서 들어온 것이긴 하지만 불교를 일찌감치 접했어요. 거기다 도선이라는 당대 최고의 명승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본인은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신라 때 이미 그렇게 사원전을 가지고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려는 그러면 안 된다. 불교는 밑대 사원전 가지고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불교를 이용해서 그렇게 장난질 치는 거 그거 안 된다. 내가 이미 호족으로 살았을 때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 안 된다 이거는. 이게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절단 난다. 나라 절단 난다. 실제로 고려 말 되면 절단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준이니 정도전이 이런 애들이 토지제도에다가 과세제도 다 뜯어고치자는 명분으로 들고 일어나서, 사실 정치는 잘 몰랐지만 무력이 있었던, 그리고 인기가 있었던 이성계라는 신흥무인 세력하고 결탁을 해서 나라까지 들어 엎어서 말아먹는 거 아니에요. 이 첫 번째 구절 하나라도 잘들 좀 지키지. 에휴, 만시지탄입니다. 예, 그럼 자 이제 또 얘기가 또 딴 데로 가기 전에 두 번째 조항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다이제스트로 따다닥 하기 위해서 더 부가 설명할 것도 엄청 많고 한데 지금 요약해서 하려니까, 예, 일단 두 번째 조항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목이 제멋대로 절을 더 창건하지 말 것. 또 불교 관련 얘기네요. 절을 창건한다. 자, 볼게요. 그 두 번째로 말하기를 모든 사원은 모두 도선이 산과 물에 순역을 헤아려 살펴보고서 시작한 것이다. 도선이 말하기를 내가 자세히 살펴서 정한 이에 함부로 더 창건한다면 척박한 지덕을 손상시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하였으니, 짐이 생각하건대 후세의 국왕, 공후, 후비, 조정의 신하들이 각기 원당이라 말하면서 행여나 더 창건한다면 크게 근심스러울 것이다. 신라의 말기에 부도를 앞다투어 짓다가 지덕을 손상시켜 내부에서 망하였으니 경계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탑비보설이에요. 사탑, 그러니까 어떤 불교 사원과 탑, 우리 왜 절에 가면은 법당 앞에 탑이 하나냐 두 개냐 양쪽에 있는 탑이냐 쌍등탑이냐 하는데, 그런 사와 탑을 무분별하게 짓지 마라. 이 사탑비보설은 절과 탑으로서
지리의 순역을 따져서. 그러니까 너무 지덕이 센 데는 눌러줘야 되고 너무 약한 데는 북돋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한이하게 올리기도 하거든요. 내 기운이 너무 떨어져 있을 때는 내 기운을 올려주는 자리에 침을 넣는다든지 부항을 뜬다든지 해야 되고, 반대로 너무 기운이 막 업혀갖고 막 방방 막 떠다닐 때 그걸 오히려 빼주는 사열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은 좀 위로 올라갈까? 도선이 내가 자세히 살펴서 정한이 함부로 더 창건한다면 이렇게 했는데, 도선비기라는 책에 지금은 그게 실전이라서 원전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후대 기록들에 보면 도선 스님이 자기가 직접 쓴 도선비기라는 책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 당시 고려 땅 전체의 지도를 다 그려놓고 절을 지어도 되는 자리에 점 하나씩 콕콕콕 다른 색깔로, 검은색 땅이고 다른 색깔 뭐 일설에 빨간색이었던 뭐 등등 뭐 30몇 가지가 있지만 하여간 다른 색깔로 여기도 절 지어도 되는 자리, 여기도 절 지어도 되는 자리, 그 500개를 지정을 해놨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세히 살펴 정한 이 함부로 더 창건한다면. 그러니까 다 내가 이 나라의 지덕이나 어떤 생긴 모양새 이런 거 다 보고, 풍수지리 다 보고, 그렇게 천문 역술에 다 달통해서 보니까 요 자리 그 외에는 짓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고려 말의 기록은 아니고 신라 말 기록이긴 한데 보면,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는 사찰의 기와, 사찰의 지붕인 기와가 서로 있어서 빈틈이 없이 하늘을 가렸다. 한 집 걸로 한 집 절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리 절을 많이 지어놨으니 이리, 그래서 또 아까 그 신라 말기에 부도를 앞다투어 짓다가 지덕을 손상시켜 내부에서 망하였으니, 아니 기록상, 그러니까 절을 짓고 절 전각을 지었으면 전각 위에 그 기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붕에 그 기와 다른 절, 이 옆에 있는 여기 A라는 절 기와 B라는 절의 정각 기와, 그게 서로 달랑말랑 있었다. 이 정도로 바짝 한 집 걸로 한 집으로 가다가 절이 있었다? 이런 데라 망조죠. 제가 스님께 절이 많은 게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이거는 너무 많잖아.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국에 몇 개 이내로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 안 들어먹을까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나의 스승이기도 했던 도선스님이 직접 지정하신 절들이 있다, 자리가 있다, 거기는 절하, 근데 그 외엔 안 돼. 이렇게까지 노심초사하면서 자기가 신라 말에 봤던 모습들 가지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것도 안 지켜줘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귀족 가문에서 나중에는 왕이, 도선스님이 정한 거 말고 그냥 지네 가문에 지네 가문 땅에다 절 하나 지어놓고 지네 가문 땅 거기다 다 이사시켜버려요. 세금 안 내려고. 그러니 절이 안 늘어날 수가 있나. 예, 이제 다음 구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구절인데, 그러니까 세 번째 조항. 왕위 계승은 적자 족손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자격이 없을 때는 인망 있는 자가 태통을 이을 것. 이거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왕건이 잘못 얘기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100% 왕건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냥 왕위 계승은 적자 족손을 원칙으로 한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걸. 뒤에 톤은 왜 들어? 장자가 자격이 없을 때는 인망 있는 자가 대통을 이을 것. 제가 본문 읽기 전에 이게 지금 제목, 세 번째 조항이 제목인데, 이 조항 때문에 삼국 전체는 물론이고 조선보다도 더 왕위가 형제 상속되는 그런 경우가 더 퍼센테이지, 확률적으로 더 높았던 나라가 고려고요. 그렇게 형제에서 형제로 넘어가다 보니까 뭐냐? 종통이 바로 서지 않아서 왕권이 점점 실추가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왕인데 적자족손이면은 내 아들 중에 적장자가 수지 좀 너무 좀 거시기하다, 좀 애띠리해, 뭐 양녕대군 같은 놈이야. 그럴 때는 적자 중에 다른 아들을 세울 수도 있지만 일단 적장자인 양녕을 세자로 세웠었잖아요. 태종은 어떻게든 그가 두들겨 패서 가르쳐서라도 왕 망갈아 보려고, 만들어 보려고. 왜 그럼 그렇게 안 되는 놈 만들어서 쓰려고 했을까? 적통으로 내려갈 명분이 있고, 그럼 왕이, 내가 우리 아바의 적장자로서 이 왕위를 이었는데 누가 나한테 까불어 뒤질라고, 이게 되는데, 뒤질라고는 취소하죠. 예. 어쨌든 까불고서 이 자식들이 이게 되는데,
형에서 동생으로 넘어가면 아이씨 지가 뭐 왕 동생이면 동생이지 뭐 세자도 아니었고 뭐 그냥 지가 권력 좀 있으니까 왕실 내부에서 힘이 좀 있으니까 선왕 죽고 나서 지가 그냥 왕한다고 깝죽대갖고 할 수 없이 그냥 준 거지 뭐. 이러면 권위도 없고 정통성도 없고 말빨도 안 맥히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고려의 왕실이 돌아가는 단초가 되는 게 이 구절이에요. 자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로 말하기를 적자 족손에게 나라를 전하고 집안을 전하는 것이 비록 평상시의 예법이라고는 하지만 옛날 중국 요나라 옛날 중국의 황제였던 요의 아들 단주가 못나고 어리석었으므로 요는 순에게 물려주었으니 실로 공정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무릇 맏아들이 못나거든 그 다음 아들에게 주고 그 다음 아들들이 모두 못나거든 그 형제 중에서 우신아들이 추대하는 자에게 주어 대통을 계승케 하라. 이 신하들이 추대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 신하들이 추대한 거, 신하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선택해서 추대했다는 거죠. 선택과 택자 써서 이걸 택군이라고 그러거든요. 조선시대 최초로 택군 낸 사람이 누구냐? 세종이에요. 워낙 양령이 개판을 치니까 충녕대군을 택군을 한 거예요. 자기네 군주로 신하들이 찍은 거예요. 그 택군 논의를 주도했던 게 유정현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양령이 만약에 뒤집어져 원래 세자였으니까 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되면 자기가 공격을 당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충령을 셋째 아들이었던 충령을 택군을 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양령을 죽이자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려요. 근데 그럴 때마다 태종이 딱 한 줄 써서 내려보내요. 야, 걔도 내 아들이야. 꺼져. 며칠 있다 또 똑같은 영상 보면 말만 조금 바꿔서 또 올라와. 야이씨, 양령이도 내 아들, 충령이도 내 아들이야. 꺼져. 그때는 충령이라고 안 했겠지. 세자라고 했겠지. 또 올라. 너 자꾸 이러면은 내가 수 쓴다? 무슨 수? 야, 충령 들어와. 세자 들어와. 바로 네가 왕해. 그리고 저 유정현이 저 새끼 자꾸 내가 너한테 물려준다고 저기 적장자 패성일에서 유배까지 보냈는데 우리 양령이 죽이라 그러는데 너 형 죽일 거야 아니면 저 새끼를 죽일 거야? 그때 세종이 대답. 아바이 신하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제 유정현이는 제가 적당히 저기 멀찍이 저기 강원도 저 끝머리 유배 보내고요. 형은 유배는 갔어도 내가 안 죽여. 내 형인데 왜 죽여요? 걱정 말고. 땡.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택군의 폐해예요. 세종 정도 되니까 자기 형 안 죽이고 끝난 거예요. 또 세종대왕 더 띄워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만 띄우고 다음 네 번째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다 설명하려면은 몇 시간 걸려요. 이 10개 가지고도 진짜 한 4-5시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겠고 그냥 막 요약해서 해드릴게요. 다음에 한번 직접 원문 찾아보시면 내용 다 나오니까. 자, 네 번째 조항 들어갈게요. 당나라의 풍속을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의 풍속을 배격할 것. 자, 설명 먼저 드릴게요. 왜 당나라의 풍속을 억지로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일단 당나라가 강대국인 건 인정하니까 어느 정도 따라가야 돼요. 외교적으로, 실리적으로다가.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억지로 따른다는 건 뭐냐면 안 따라가도 되는 것까지 따라가는 거. 사대주의처럼 그냥 모아주의로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당나라 띵화. 와, 당나라에서는 예복을 이렇게 입는구나. 우리도 옷깃 다시 만들어.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당나라가 어쨌든 그 당시에 동아시아 이권에서 한자 문화권에서 최고 강대국이었던 건 맞아요. 돌골까지 두들겨 패갖고 돌골 카한이 당나라 태종 앞에서 춤까지 추면서 만세 했으니까 돌골까지 제압한 최고 종주국인 건 맞는데 억지로 따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당나라 풍속을. 왜? 당나라는 당나라의 풍속이 있고 우리는 고조선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풍속이 있는 것이다라는 자주주의가 좀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따르지 말라 그랬지. 아예 따르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왜?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거란의 풍속을 배격한다. 거란을 왜 배격할까요? 고려 태조 왕건 때 이미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지 몇십 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발해 유민 중에 대인선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3천원가를 이끌고 고려로 넘어와서 항복이라기보다 정적인 망명이죠. 내가 발해 왕족인데 우리 발해족 거란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
저 고려아니 저도 아니고 고려 땅. 고려 땅이 북쪽 한쪽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여진족하고 거란족 막으면서 살 테니까 살게만 해줘요. 자기 믿고 따르는 자기 나라 백성들이 일부를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 일부라도 살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의 나라인 발해를 감히 멸망시킨 거란 걔네하고는 아예 놀지도 마라. 풍속을 배격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뭐라고까지 하냐? 외교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태조 본인은 이 거란에서 그 가장 거란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성종이 외교적으로 선물이라고 낙타를 10마리를 보내요. 이 낙타 그 개성 성문에도 못 들어가고 개성 성문 바깥쪽에 무슨 큰 다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름을 하도 오래돼서 기록 본지 오래돼서 이름 까먹었는데 그 다리 그 기둥 있죠. 그 기둥에다가 낙타 10마리 다 묶어놓고 콩 하나를 안 줘갖고 굶어 죽였어요. 몇십 일 동안 그냥 거기다 묶어놓고 물 한 모금 안 주고 다리 밑이라도 물이 있는 쪽이 아니고 위쪽이니까 기둥 박아놓은 데니까 물도 안 줘, 콩도 안 줘. 낙타라 그래도 지옥에 있는 물 갖고 버티고 몇십 일 만에 다 죽었어요. 굶어 죽고. 이 정도까지 거란을 싫어했어요, 태조가. 근데 현종 때 신하들이 그 거란이 쳐 내려온다고 땅을 띄워주고라도 하친하자. 그러니 강감찬이 뭐라고 그래요? 전하 그따구로 하셨다가 태조대왕께서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현종이 태조 왕건의 손자예요. 지 할아버지가 지하에서 피눈물을 흘린다는데 낙타까지 굶어 죽이면서 쟤네하고 안 논다고 하신 양반이 당신 할아버지인데 당신이 그 나라에 땅까지 띄워줘가면서 그 부족 땅덩어리 띄워줘가면서 항복을 해? 항복 아닌 항복? 살아남자고 땅까지 띄워줘? 당신 할아버지가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한다 이러고 깐 거예요. 사실 알고 막 강감찬 그때 원래 나한테 죽었어야 돼. 어디 왕을 까냐고. 근데 현종도 난임금은 난임금이지. 그러면 뭐 할아버지 피눈물 흘리는 꼬라지는 못 보지. 야 우리 다 뒤지는 한 있어도 끝까지 가. 아니 실제로 뭐 작년하고 올해 몇 월까지인가 그 고려 거란 전쟁인가 드라마도 하더만요. 강감찬 나오고 거기서 미화했지만 실제로는 그거예요. 당신 할아버지가 지하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다 지금 어디 누구한테 땅을 떼주냐. 그 구절인데 그거를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당나라의 풍속을 흠모하여 문물과 예약이 다 그 제도를 따랐으나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역이 다르고 인성도 각기 다르므로 꼭 같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로 풍속이 같지 않고 말도 다르니 위관 제도를 삼가 본받지 말라. 당나라도 원래는 다 다른데 민족도 다르고 땅덩어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역사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워낙 강대국이니까 적당한 선에서 맞춰줘라. 거란은 그 쌍오랑캐들이 어디 우리 형제나라 망하게 맞는 그 엑스발롬의 오랑캐들을 띡 이렇게 된다는 거죠. 5번째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5번째 구절은 제목은 서경, 지금의 평양이 되겠죠. 서경을 중시할 것. 이 서경을 중시하라고 한 건 딴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옛날 만화 중에 남벌 북벌에서 이현세인가? 그 만화가 있어서 저도 그 만화를 볼래다 못 보고 제목만 봤는데 북벌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발해의 고토를 회복한다. 그걸 항상 생각을 했어요. 왕건이. 근데 실제로 그 당시 고려 힘으로는 삼국통일하기도 힘들었거든. 삼국통일도 후족들 도움받아 갱신이 했는데 얘네들 잘 다독여갖고 일단은 나라 꼬라지를 좀 잘 갖춰놓고 그 다음에 할 일이거든. 그래도 잊지는 말아야 되잖아. 우리가 원래는 그 위에 발해마저도 우리 고조선의 유민들의 땅 우리하고 한 뿌리로 고구려에서 내려오는 한 뿌리 한 그 조상의 땅이니까 찾아야 한다. 고토회복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항상 여기 두고 있었는데 실천만 못했다 뿐이죠. 왕건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고려가 그 정도로 힘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못했어도 후대 왕들도 계속 그걸 신경을 쓰고 그걸 계속 표방하기 위해서 서경으로 가라. 그래서 나중에 본문 내용 저 밑에 보면은 1년에 100일 이상 서경에 머무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쯤 되면 이게 서경은 제2의 수도죠. 그 본문 내용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정말로 100일 얘기 나오는지.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방문에 거짓말 했는지. 자,
그 다섯 번째로 말하기를 짐은 43,000에 드러나지 않는 도움을 받아 대업을 성취하였다. 서경 평양은 수도기 순조로워 우리나라 짐에게 근본이 되니 사중마다 행차하여 이 100일이 지나도록 머물러 나라의 안녕을 이루도록 하라. 사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춘하 추동 네 계절이죠. 각 계절의 한 가운데 그게 뭐냐면 이게 약간 사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양력으로 계산하면 12월이고 음력으로는 11월이 자월이에요. 자축인묘 때 자월인데 그게 겨울의 한 중앙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묘월이 또 있어요. 토끼묘자 묘월이 봄의 한 중앙이고 그 5월 소 아니구나 말. 그 말띠 할 때 그 무슨 오생 정오생 무슨 무오생 이러잖아요. 그 오자 이 말 오자 그게 여름의 한가운데 그다음에 유 닭띠 닭유자 요거 서쪽 비슷하게 생긴 글자 술자하고도 비슷하게 생긴 글자 그 유자 그게 가을의 한가운데거든요. 그럼 네 달이잖아요. 자월, 묘월, 5월, 6월 네 달이죠. 네 달이면 어떻게 돼요? 음력으로 계산해도 29일씩 계산해도 116일인가 되거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기간 빼고 철저하게 서경에서 사는 걸로만 자월에 25일, 묘월에 25일, 5월에 25일 정도, 6월에도 25일 정도 살면 100일 되죠. 이건 뭐냐? 1년에 늑달은 서경에서 살아라. 근데 사중마다라고 했으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은 가서 한 달 정도 살아라. 야, 왕이 수도를 1년에 4달을 비우란 얘기예요. 수도를 1년에 4달을 비우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달 이상 한 달씩 막 25일이니까 거의 한 달씩 비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서경을 당시 수도였던 개경만큼 중요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경을 중시한 이유는 발의 옛 고토를 잊지 말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조금 또 다른 얘기인데 그 고주몽이 다물도주 송양의 딸과 고주몽의 아들 손자였던 대무신왕이 다물도의 도주를 맡고 있던 송양이라는 양반의 딸과 결혼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다물이라는 말이 고대 고구려어로 고토회복이라는 뜻이래요. 그럼 왜 다물도주 송양이라고 했을까요? 이 다물도가 바로 고조선의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고 올라갈 병창기지였던 옛날의 부여 지역을 얘기한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학계에서는. 그 부여 쪽의 유민들 중에 한 명, 유민들의 우두머리였던 송양이라는 양반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취했는데 그 양반을 그래서 다물도주를 사실은 삼았어요. 그러니까 송양의 딸을 취해서 자기 부인을 삼고 송양을 자기 국구, 자기 장인이 되니까 다물도주라고 벼슬이라고 하긴 뭐 그렇고 명예직으로 자리를 하나 줬는데 이 다물도의 다물이라는 말이 바로 고토회복. 고토회복을 위해서 전진기지가 되는 지금의 요소 요하 지역을 장인이 맡아서 컨트롤 해주고 계세요. 이랬단 얘기거든요. 뭐 얘기하다 다물도주 서경을 통해서 고토회복, 발해 고토회복. 예, 똑같은 내용이에요. 발해도 우리 고려하고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는데 발해도 사실 고구려에서 삐져나온 나라니 우리의 형제국이다. 그런 발해의 영토는 우리 영토이다. 근데 지금은 저 그런하고 당나라 놈들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 언젠가는 찾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서경 가서 끊임없이 군사훈련도 하고 사열도 받고 끊임없이 고려의 왕인 내가 거기 그 옛날 발해 땅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일단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현대말로 하면 정치적인 퍼포먼스, 폴리티컬 퍼포먼스예요. 이거는 그걸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 놨더니 이대 해종 말고 그 아들 정종이 해종을 들었고 왕이 될 때, 그리고 또 그 밑에 광종이 정종을 또 들었고 왕이 될 때, 이 서경의 유수로 나가 있던 왕심령이라는 왕건의 사촌 동생하고 한마디로 지 오촌 당숙하고 이것들 위 왕자들이 짝짝꿍해서 지가 왕 되는데 그 병력을 써먹었어요. 서경에 있는 병력은 고려에서도 가장 최정예군이었어요. 언제든 위로 쳐 올라가서 옛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특수전사령부에 있는 특전사 애들, 저 707 특수여단 이런 애들, HID라 해서 저기 김정은이 목 따러 가는 애들, 이런 애들 다 총 집합시켜놓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애들만 모아놨어 전국에서. 그런 부대를 총괄하면서 서경 유수가 돼서 서경 성 자체를 책임지고 있던 게 왕십령인데, 이 왕십령은 원래 왕건의 아버지였던 왕융의 동생이었던 왕평달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왕건하고 사촌동생, 왕건이 자기 친동생은 백제로 후백제로 저기 인질 보냈다 죽어가지고 할 수 없이 사촌동생이긴 해도 족구상 제일 가까운 동생이라, 야 네가 가서 서경 좀 지키고 있어.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 왕돼도 1년에 100일은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잘 지키고 있어 임마. 그리고 나중에 고토 회복한다고 올라가면 네가 임마 총사령관 돼갖고 밀고 가야 돼. 애들 훈련 잘 시키고 있어 임마. 해놨더니 그거 갖고 왕자들 반란이나 도와주고 있어요. 지 권력 잡으려고. 또 딴 데로 얘기가 샜네. 얘기가 딴 데로 샜네요.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훈요 10조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앞에 5가지 조항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담 34와 34번째 이야기로 훈요 10조 이제 뒤에 6번째부터 10번째 또 조항을 가지고 또 간략히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꺼번에 10가지를 다 해드리면 좋긴 한데 그럼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지겨우니까 요거는 그 조항이 10가지니까 5개씩 해서 2번에 끊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